박근혜 대통령이 2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개편했습니다. 이번 청와대의 개각 인사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죠.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소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청와대가 긴박하게 또 전격적으로 외교 라인을 개편하고 일부 부분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김 교수님, 전격적인 만큼 다양한 해석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좀 다목적 포석인 것 같아요. 지금 그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4일이니까 총선 출마할 장관들이 아직 일할 시간은 한 2, 3개월은 더 있잖아요. 더 있고 그다음에 국회 사정을 보더라도 국회 그 예산이 통과되어야 장관들이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연말쯤 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많이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부분 개각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좀 몇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네. 그 방미를 하고 난 이후에 KFX 그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이제 그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었는데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만 만약에 경질을 했다. 이러면 확실한 책임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미 관계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건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개 장관을 한꺼번에 경질했을 때는 인사청문회 전국이 되는 거죠. 근데 5개 장관 중에 한두 개 장관이라도 혹시 낙마하는 상황이 생기면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악재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인 개각을 좀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일부 차관급 인사들이 인사가 있었는데 그건 차후에 있을 그 개각에서 장관 그 인사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교육부 차관 같은 경우가 경질이 됐는데 이거는 역사교육에서 네. 국정화 관련해서 교육부 차관이 상당히 좀 비판적인 게 있었는데 그야말로 대통령한테 좀 찍히지 않았나. 어떤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 그 국정화에 대해서 네. 제대로 책임 있게 일을 해라. 이런 그 조치들로 의미가 좀 분석됩니다. 박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좀 갑작스러웠죠. 갑작스러웠던 게 이제 어제 두 장관 8개 차관 이렇게 했는데 그 차관 중에 핵심이 뭐냐면 주철기 수석은 사실 이름이 차관이지 영향력은 장관급 못지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 묻혀서 이제 그러면서 김철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주철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렇게 교체의 사유가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한다면 KFX 사업도 미국 가서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내기 기술 이전 문제. 그러니까 군력외교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방미의 성과마저 이게 가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만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부담이 온다. 상당한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 유기준 장관이나 유일호 장관은 상대적으로 지역구 사정이 좀 편안한 입장이거든요. 물론 유기준 장관이 이제 선거구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있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제 핵심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일종의 이제 좀 두 분 말하면 기분 언짢겠지만 사실은 두 장관이 핵심으로 보이지만 이번 인사의 핵심은 외교안보 수석을 교체하는 것이고 이러면 너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두 네. 장관이 좀 병풍을 쓰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좀 충격을 좀 줄이는 이른바 물타기를 좀 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좀 느닷없거든요. 네. 느닷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교안보 그 라인에 대한 어떤 그 국방 라인에 대한 그 문책, 국민 여론의 악화 문제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네. 좀 주철기 수석의 교체는 불가피했는데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만 불가피했을 때는 이 불길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 물타기를 하면서 좀 갑작스럽게 그 인사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이른바 좀 꼬리 자르기 물타기 인사를 했는데도 결국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어느 정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KFX 사업이 김관진 장관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다음에 예산이 무려 8조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애시당초 첫 단추를 좀 잘못 꿰맨 게 아니냐. 우리가 보잉에서 전투기를 갖고 올 때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제3국의 판매나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애시당초 이 KFX 사업의 대전제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거짓인 상태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 그렇게 따져간다면 책임론이 확산될 수도 있는데 이번 주철기 수석은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 방산청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안보 수석이 좀 간과하거나 잘못 만진 거 아니냐, 조금 이렇게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대통령한테 보고가 늦었다든지 뭐 이 지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KFX 사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건 파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예산이 네. 들어가고 또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데 핵심 기술 자체에 대해서 솔루션이 없이 진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애시당초부터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일이 굉장히 커질 커질 수 가능성이 있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사청에서 청와대로 보고하는 과정, 또 미국 이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 통보를 받고 이것을 만지는 어떤 프로세스상에서 외교안보 수석이 뭔가 실수한 게 아니냐, 이 지점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보 국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한국형 전투기인데 기술이 핵심 기술이 이게 정말 전쟁에 나갔을 때 압도적 전략적 우위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그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국민에 설명을 해야 되고 대안을 내야 될 문제다. 네. 그걸 뭐 문책하고 안 문책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뭐 그렇게 규명을 봅니다.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 사실 또 오늘 일부 보도에서는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이번 뭐 보고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산 비리에도 뭐 연루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없는 상태고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18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 F-35A를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있는 비행기가 아니고 개발하는 과정에 그렇죠. 참여를 시제품도 하되 없는. 예, 네. 참여를 하되 그 참여하는 대가로 우리가 신기술을 그러니까 핵심 기술 이전받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전이 안 되는 상황을 사실 국민을 상대로 속인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걸 받아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게 또 8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원점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결정 단계마다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히 규명돼야 되고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여론이 악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선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과연 무마되고 여론이 그 진정이 될지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좀 확실치 않지만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하고 규명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런 상황이 다시 드러난다면 이 파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대목이 이제 방민 때 이제 한민구 장관이 이례적으로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펜타곤 방문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이 수행했다 의전상 했다 했지만 그랬죠. 어쨌든 이런 지하에 이 기술 이전 문제가 거절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미 성과가 막 가려졌다 얘기가 나오는데 사전 조율이 이 정도로 안 됐었나라는 측면. 그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급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대략 이렇게 꼬리 자르기라든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도면이 책상 위에 전부 다 얹어놓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뒤에 이 문제는 굉장히 그 파장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자칫하면 이제 가래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또 하나 지금 이번에 지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정치인 장관 2명이 이제 부분 개각을 통해서 이제 정치권으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복귀하는 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들이기 때문에 뭐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어떤 공천 작업에 어떤 밑작업, 물밑 작업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유기준 뭐 의원이나 유일호 의원 뭐 친박 맞죠, 친박 맞고 그다음에 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윤상현, 김재원 뭐 의미는 별로 없지만 정치 네. 특보 뭐 정무 특보가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부담을 좀 덜어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친박들이 대거 이제 당으로 복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 4월 총선과 관련된 공천 룰에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새누리당은 사실은 입장이 거의 좀 뭐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공심위원장의 뭐 사무총장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원 그다음 일반 국민 비율을 어떻게 하는 문제인데 현행 당헌 당규는 5대5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한 7대3 정도로 가는 것인지 8대2 정도로 가는 것인지 이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 문제는 우선 첫 번째 안심번호 문제는 만약 여론조사를 한다면 안심번호로 하자는 데서 어느 누구도 반대를 못할 겁니다. 공정하니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선 추천제의 해석을 전략공천으로 의미하는 거 아닌가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걸 전략공천으로 친박들이 해석을 한다면? 좀 억지를 한다면 그건 또 당내 분란이 있는데 명분이 없는 일이겠죠. 결국은 이제 논란이 될 지점은 뭐냐면
국민과 당원의 비율 문제인데 이 비율 문제는 뭐 지금은 5대5라 하지만 야당은 7대3 정도 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게 이제 김무성 의원 쪽에서는 8대2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뭐 7대3이냐, 이 어느 지점에서 절충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다른 변수가 지금 하나 등장을 한 게 느닷없이 야당 의원 79명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 새누리당은 어떻게 됐었냐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좋은 제도고 대통령 공약상이고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야당이 반대하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플랜 B를 내놔라. 이렇게 됐는데 느닷없이 야당에서 지금 20일 지금 의총이 예견돼 있는데 79명이면 거의 60% 이상 됩니다. 의총이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야당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원적으로 오픈 프라임으로 돌아오는 거 또 아닙니까? 틀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야당에서 느닷없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그걸 빼고 본다면 새누리당 내에는 의외로 복잡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 그러니까 국민 대 당원의 비율 문제에 대해서 신경전이 있겠지만 뭐 어느 지점에서 절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지고 야권하고 좀 다른 것이 최근에 교과서 문제를 통해서 김무성 대표 청와대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치킨 게임처럼 극단적으로 분열됐을 때는 공멸한다는 위기감을 같이 갖고 있기 예. 때문에 생각보다 뭐 이분들이 복귀한다 해서 파열음이 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떤 듭니다. 뭐 이른바 어떤 청와대에 박심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반대로 해석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와의 힘의 관계가 그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김무성 대표가 어느 정도의 자기의 활동 그 공간을 가지면서 일정 정도 견제를 해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미 이제 장관 출신 의원들이 당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 관련된 메신저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신저에 따라서 물밑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물론 겉으로는 다 비박이다, 뭐 비박 숫자가 많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 되면 거의 친박화되거나 신박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김무성 대표의 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뭔가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뭔가 설득을 하면서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거의 일방통행식 공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자, 우선공천제 얘기도 말입니다. 김무성 대표 쪽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해석하는 게 완전히 좀 다르죠. 예.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사실상 지금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찍혀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신박이거든요. 그리고 지도체제에 혹시 문제가 생긴 상황이 되면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면은 이미 상황이 청와대와 친박계의 힘의 우위에 의해서 정리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단지 남아 있는 거라면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합전선을 펴든 어떻게 하든 간에 본인들의 어떤 활동 공간과 어떤 대명분을 좀 가져갈 수 있느냐. 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뭐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보수 지지층과 이제 이른바 진보 지지층의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수 지지층에서의 압력의 핵심은 뭐냐면 분열 방지입니다. 여권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강력한 1인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김무성 대표는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2인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대통령과 당과 청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바라지 않는다. 지금 몇 대 국회 총선을 우리가 반추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었을 때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합에 대한 외압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 문제를 쌍방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뭐 비상 사태에 갔을 때 원유철 비대위원장이라는 시나리오를 언론이 일부 쓰기도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만약에 거기서 김무성 대표가 버틴다면 그건 파국이거든요. 그 파국이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현상을 자기 중심으로 완벽하게 끌고 올 힘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네. 판을 깨버릴 힘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재를 뿌릴 힘은 있다. 그러니까 판을 깨면서 그야말로 여권이 자중질환에 빠질 뭐 이렇게 그 정도의 힘은 있다라고 본다면 그걸 쌍방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승민 파동이 났을 때 유승민 대표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했는데 그것은 뭔가 야권 지지층이 봤을 때는 무소불위의
불패를 잘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항하는 유승민에 대해서 박수를 친 것이지 여권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유승민 지지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보수 지지층의 압력이 굉장히 센 지점은 분열이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뭐 야권에서는 바랄지 모르겠으나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뭐 물론 더 아직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아직 최경환 부총리라든가 황교안 부총리 이른바 핵심 친박들이 아직 복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 소장님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좀 복귀하는 장관들이 이른바 이제 단명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임명될 때도 사실은 뭐 1년여 남짓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불과 7개월짜리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상황,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대거 징발했을 때 그 상황은 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만약 여기서 청문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박근혜 정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궁여지책으로서 이제 당 인사를 이제 발탁해 쓴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돌려보내는 측면인데 지나치게 좀 이렇게 국정운영, 그러니까 내각 장관을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총선 출마가 유일한 장관이나 그 유기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 사정이 그렇게 뭐 화급을 다툰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기 수도권이 때문에 아니니까요. 연말까지 좀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장관직을 수행하고 갔으면 어땠는지 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뭐 그건 우리가 평론하는 입장이고 국정을 또 실제로 만지는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계획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고려돼서 약간의 좀 고육지책인 측면은 좀 있다. 그러니까 최선 내지만 차선 내지 차악을 좀 추구하는 측면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빼갈 때도 차악, 내줄 때도 차악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임명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개월 3일 했습니다. 7개월 3일 했는데 장관 자리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를 해야 연속성이 있고 힘있게 뭔가 일을 해갈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그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 5분이 총선 때 출마할 것이라는 게 거의 예고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나 12월 말에 그만두나 1월 14일 날 그만두나 거의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사실 장관이 영이 잘 안 쓰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 임명할 때 이런 것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이 안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미 해갖고 가는 상황에서 2달 더 하면 뭐하고 석 달 더 하면 뭐하겠습니까? 결국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결국 이건 대통령이 인사관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부분 개각을 이제 인사 조치를 하면서 또 여야 대표에게 오자회동을 제안을 했단 말이죠. 네. 어떤 정치적 함의로 보세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이제 역대 정권을 돌이켜 보면 이제 해외 순방을 하고 나면 뭐 여러 차례 이제 뭐 원로 그룹 종교인들 또 뭐 여야 지도자들 네. 순방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는 게 이제 관행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게 좀 인색했죠. 인색했는데 뭐 어떤 정치적 이유든 현기환 수석이 들어가서 이제 오자회담을 통해서 순방 성과를 설명하겠다. 뭐 현기환 수석도 바보가 아니니 그럼 당장 야당의 의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 의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교과서 문제겠죠. 네. 이제 의제 조율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 청와대로서는 어떤 정무적 의도를 갖고 했든지 간에 뭐 잘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아쉬운 부분은 문재인 대표의 스텝이 좀 옮기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의제 문제에 대해서 방미 성과도 좋지만 교과서 문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명은 못 만나겠고 김무성 저 대통령 셋만 만나겠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오자회담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 문제를 의제로 넣어달라고 하면서 원내대표를 빼겠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원내 전략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 연계를 할 것인지 상임위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야권 입장에서는 뭐 여론의 역풍도 지금 우려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내 전략을 지휘하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빼면서 국정교과서는 넣고 3자회담으로 합시다. 이게 뭔가 악의가 안 맞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역시 아쉬운 부분은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자회담을 받고
국정교과서 의제로 넣자. 그렇죠. 그러면 합의가 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만나는데 네. 아니 그럼 뭐 야당 대표 원내대표의 재갈을 물리고 당신들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나오라는 얘기냐. 교과서 문제도 대통령 여야 대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충분히 할 명분이 수 있다.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청와대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뭐 자기들 할 말만 계속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의제 조율이 이루어진 상태고 국정교과서 문제, 교과서 문제를 넣는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 그 의제에 대해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그 분위기를 이해하고 뭐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 바탕 위에서 원내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이게 답하는 과정에서 뭔가 스텝이 좀 엉킨 것 아니냐.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틀은 있습니다. 밭대 의제를 찾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리 있는 분석이고요. 이런 걸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포함된 5자 회담을 하게 되면요. 2+2에다가 대통령이 참여하는 이런 꼴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대통령 앞에서 여야가 서로 간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 되겠죠. 마치 대통령이 심판 보는 결국은 청와대 5자 회담을 갔을 때 국회 문제까지 포함되고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야당이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5자가 아닌 3자 회담을 하되 뭐 의제를 국정교과서 부분 포함시켜서 하자. 그리고 그 부분을 주로 많이 얘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드러낸 거고 그다음에 이제 5자 회담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왔을 경우에는 지금 법안 문제, 예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폭넓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하고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 된다면 좋은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 아마 3자 회담을 제안했을 건데 저도 우리 박 소장님 얘기처럼 사실은 5자 회담이 안 된다면 양자 회담을 정치적으로 차라리, 정치적으로 주장을 할 거면 네. 양자 회담을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새누리당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 아니냐. 그럼 여야 1대1로 양자회담을 합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야권이 명분이 약한 게 뭐 예전에는 뭐 불통이다. 뭐 해외 갔다 오면 좀 이렇게 순방성과도 설명하고 좀 자주 만나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역시 막상 청와대에서 제의를 하니까 또 뭐 이상하게 뭐 되는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민생 문제가 어려운데 그 법안 문제까지 의제로 올리는 게 나쁠 리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김종인 교수님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아니 뭐 의제 제한 없이 모든 걸 올려서 그 대신 시간을 충분히 내라. 대통령만 돋보이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최소한 충분히 의제 조율 과정에서 그것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 문제도 얘기하고 방미성과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계류된 법안 문제도 얘기를 하고 예산 심의 문제도 얘기하고 쭉 올려서 일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금 기분이 언짢은 기분을 표시하고 있는 분이 이종걸 원내대표 아닙니까? 자기한테는 전화도 한 통 없고 뭐 대표 마음대로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이걸 만져나가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표의 좀 세련된 정치력이 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여야 대표 5자 회동 또는 3자 회동 전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루어질 왜냐하면 뭐 겁니다. 야권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79명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심지어 안희정 지사가 박영선 의원 토크 콘서트 가서 통합전당대회에 동의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혁신 실패했다 얘기하고 있죠. 이종걸 원내대표가 뭔가 어긋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면을 일거에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는 역시 이제 3자 회담이나 대통령 회동 문제는 어쨌든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이벤트를 문재인 대표가 거부할 리는 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호 소장님? 5자 회동 또는 3자 회동을 아마 청와대가 받지 않을까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를 좀 애우도 해줘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표만큼 편한 상대가 없거든요. 다음 총선을 앞두고 야권 내에서 대표주자 한 사람을 문재인 대표로 세워주는 게 새누리당으로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3자 회동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제도 예를 들면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가 주로 많이 될 거고요. 대통령은 이제 방미성과 얘기할 거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합의 아니라 이런 게 나올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삼자 회동이라도 해서 뭔가 좀 꽉 막혀 있는 전국을 좀 풀어내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은 필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로 양측이 완전 진영 대결로 확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력을 결집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국론 분열 현상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삼자든 오자든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제가 보는 문재인 대표의 좀 위상이랄까 이런 좀 대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삼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사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3월 회동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좀 뭐 뻘쭘한 이런 좀 그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원래 여당 대표는요. 네. 그 대통령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자에서 결국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나눠서 한 얘기 양하고 야당 대표가 가서 혼자 할 얘기는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는 야당 대표의 얘기를 경청해 주는 게 예의입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는 2인자죠.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2인자의 처신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유아 독전 아니오게 하고 야당에서.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기에서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한테 뭐 얘기하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걸 치고 나온다. 그것도 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시각에서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시원하게 자기 소리 다 내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이다. 결국 그 어떤 대통령과의 신뢰라는 것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큰 차원에서 김무성 대표가 다음 대선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친소 관계를 떠나서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 찍혔는데 새누리당이 정권을 한번 더 달라.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처신은 뭐 3월 달하고 뭐 거의 삼자회동이 된다면 거의 변화가 없겠지만 그 부분이 반드시 실일까? 저는 네. 그렇게 보진 않는 것이 오히려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주는 어떤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막 이렇게 하나의 국면마다 튀어서 대통령과 차별성을 보이면서 뭐 뒷날을 도모한다. 이 전략은 당장 먹기는 좋은 사탕 같으나 이빨이 다 썩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여권의 역시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처신이 어려운 자리인데 뭐 지금까지는 무난히 잘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인사라든가 또 오자회동 제안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좀 여권이 좀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는 게 좀 여권 내에서 또 일부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아까 김철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뭐 확인된 게 여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고 지지도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국정을 최고 책임지고 있는 측면인데 그 얘기는 당연히 이제 벌면 소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뭐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국정 운영하면서 당하고 뭐 특별히 많은 걸 상의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인데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네. 불만스럽지만 뭐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이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당에서 입각을 했다면 그 뭐 그런 볼멘 소리가 설득력 있지만 대부분 이제 관료들을 승진시키는 형태로 네. 좀 안정감을 주는 형태로 그 후임자를 찾았기 때문에 뭐 당에서 약간 그런 서운할 수는 있겠으나 뭐 특별히 따질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 직할 체제가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발표 전에 그 오후 2시인가요? 그 현교안 수석이 김무성 대표를 전화로 저 사전 설명을 다 했다는 거고요. 그 정도면 그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전된 거죠, 사실은. 충분히 했다. 진전된 거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는 새누리당에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더 커질 거고 그것을 피해 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를 넘는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그건 더 강고해질 것이고요. 만약에 지지율이 변화가 있어서 30% 중반이나 뭐 초중반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당의 힘이 좀 또 당의 입김이 네.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지지율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